그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가족 모두가 등을 돌린 채 나는 한때 우리 집이라 믿었던 공간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누구도 내게 묻지 않았다. 외롭지 않냐고, 나이 들어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렵지 않냐고, 오직 비난과 손가락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른다. 강한 척 하던 내가 저물어가는 저녁마다 누군가의 손길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눈물을 삼켰는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올해 53이다.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요즘도 문득문득 그날의 냉기와 적막이 떠오른다. 아빠, 나 이제 엄마랑 살 거야. 딸아이가 짐을 싸던 그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집안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식탁 위엔 시들어버린 국 한 그릇. 텔레비전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가끔은 휴대폰 알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혹시 누가 연락했나 기대해보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뿐이다. 하루는 회사 동료가 퇴근길에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형, 요즘 얼굴이 너무 허전하다. 주말에 뭐 좀 하자.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혼자 남은 삶이 이렇게까지 적막할 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주말 저녁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갔다. 식탁에는 고향 음식 냄새가 가득한데 내 자리는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앞에 밥을 놓으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 요즘은 건강 괜찮으냐? 나는 네 뭐라고 얼버무렸다. 그때 작은 아버지가 툭 내뱉었다. 네 나이쯤 되면 손주 재롱에 웃을 나이인데 인생이 참 계획대로 안 되지. 숙모도 덧붙인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 너 이혼한 거 우리 집안에 그런 일 처음이래.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조카들도 슬쩍슬쩍 나를 훔쳐본다. 어쩐지 식탁에 앉아있지만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다. 어머니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 산소에 가면 무슨 낯으로 서겠니? 우리 집안에 이런 망신이. 나는 아무 말 없이 밥만 삼켰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베란다에 혼자 서 있는데 작은 누나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제발 어디 가서 우리 가족 얘기 좀 하지 마. 창피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 내가 잘못 산 것일까? 아니면 그냥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일까? 이런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시에선 더 이상 숨쉴 곳이 없었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낡은 마을버스에서 내리자 바람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다. 왔니? 집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서 계셨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등 순간 괜히 마음이 울컥했다. 나는 작은 방에 짐을 풀며 문득 동생 생각이 났다. 형, 나 먼저 간다. 중학생 때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25,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 거실 한켠에는 아직도 동생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그 사진에 밥 한 숟갈씩 떠놓고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재호야, 내 형이랑 엄마 이제 둘이 남았다. 저녁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불쑥 물으셨다. 도시에선 잘 지냈니? 외롭지 않았어?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랑 이렇게 밥 먹으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어머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는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밤이 깊어지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이제 나와 어머니 그리고 사진 속 동생 우리 셋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이 집에는 또 한 명의 가족이 산다. 바로 동생의 아내, 윤희. 29의 남편을 잃고 그 후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윤희는 언제나 조용하다. 집안일을 할 때도, 마당에 빨래를 널 때도 늘 말없이 조심스럽다. 아침이면 안녕하세요, 형님.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는 바로 어린 아들 민준이를 챙긴다. 민준이는 올해 7살. 엄마 아빠는 왜 하늘 날아갔어? 윤희는 그럴 때마다 슬픈 미소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동네 사람들은 윤희를 두고 수군거린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다니 불쌍하지. 애도 아직 어린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윤희는 그런 말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는다. 혼자 마당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가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본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로의 말도, 힘내라는 말도 괜히 상처가 될까봐 삼킨다. 어느 날 밤, 윤희가 부엌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윤희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 집에 네 편도 있다는 거 잊지 마. 윤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의 장례식 날 모든 것이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양복, 하얀 국화, 끝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 윤희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례식장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돌아갔고 남은 건 우리 둘과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민준이뿐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지, 윤희야. 밥은 좀 먹었니? 윤희는 고개를 떨구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힘내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힘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손에 든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죠. 윤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꿈 아니었나 싶어서 자꾸 거실 문을 열어보게 돼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그래. 동생이 형 하며 달려올 것 같아. 그런데 없지. 아무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희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저와 같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형님, 이상하죠?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돼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대화란 이런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집에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일상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윤희가 마당에서 민준이랑 공을 차고 있었다. 형님, 축구 좋아하세요? 윤희가 밝게 묻는다. 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좋아했지. 지금은 무릎이 시큰해서. 민준이 체력 따라가긴 힘들지. 민준이가 신이 나서 삼촌, 나랑 한판 할래요?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슬리퍼를 신고 마당에 나섰다. 공이 굴러가다 꽃밭에 박혔다. 나는 허겁지겁 공을 주우려다 발이 미끄러져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아이고 삼촌 괜찮아요? 윤희가 놀라 뛰어오더니 내 얼굴을 보곤 피식 웃었다. 형님, 아직 젊으시네요. 이렇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나는 괜히 민망해서 에이, 아직 청춘이야. 민준이만 아니었으면 제대로 보여줬지. 장난스럽게 말했더니 윤희가 그만 크게 웃어버렸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웃어본 것 같았다. 윤희가 말했다. 형님, 웃으시니까 진짜 사람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나 평소에 좀 무서웠어? 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냥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슬픔이 조금은 사라진 듯 했다. 어머니는 틈만 나면 내게 말씀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너는 우리 집안 체면은 지켜야 한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내가 무슨 창피한 짓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신다. 내 아버지 산소에 가면 다들 나한테 물어봐. 아들이 이혼해서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어쩔 거냐고. 네가 다시 일어서야 우리 집안도 떳떳해진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이제 나도 50이 넘었어요. 남들 시선 때문에 숨죽이고 살긴 싫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네가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라. 윤희한테도 잘하고 민준이 앞에서는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머니의 말이 가끔은 벽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다. 아직도 나는 이 집에서 아들이자 가족의 얼굴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 골목길을 걷는데 마을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아들 이혼하더니 이제는 동생 마누라까지 노리고 있다더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집안에 별일이 다 생기네. 그 집 어머니도 속 많이 상하겠다. 남들 시선이 그냥 좋겠어? 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등 뒤로 꽂히는 시선과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윤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나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별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냥 무시해. 윤희는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없는 얘기도 만들고 사는 동네잖아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도 네가 괜히 나 때문에 욕먹는 것 같아. 미안하다.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남들 시선에 덜 흔들리려고 해요. 민준이만 잘 자라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나는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자꾸만 쌓이는 씁쓸함이 지워지지 않았다. 명절날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다. 나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는 사촌 누나와 오빠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오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혼하더니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동생 부인까지 신경 쓴다는 말도 있던데. 아이고,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엄마는 참 속도 없지. 거실에 있는 조카들은 내 눈치를 슬쩍슬쩍 보면서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피식 웃는다. 삼촌, 진짜로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막내 조카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어이없어서 웃으며 말했다. 야, 삼촌 인생에 네가 관심이 많구나? 조카들은 킥킥대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중 한 명이 소리 없이 손으로 미쳤어 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미 반쯤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혼자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귓가에는 아직도 그들의 수군거림이 맴돌았다. 내가 가족이긴 한가? 아니면 그냥 애물단지인가?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다. 요즘 들어 윤희와 나는 부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침이면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윤희는 옆에서 나물을 다듬는다. 형님, 파는 좀 더 넣을까요? 응, 민준이가 파 싫어하잖아. 대신 두부 좀 더 넣자. 맞아요, 민준이 입맛은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도 형님이 해주는 김치찌개는 엄청 잘 먹던데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녀석 어릴 땐 아무거나 다 잘 먹더니 요즘엔 애답게 변했지. 설거지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 얘기를 나눈다. 형님, 민준이 학교에서 오늘 친구랑 싸웠대요. 그래? 걔가 워낙 소심해서 걱정인데 네가 뭐라고 했어? 윤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냥
힘들면 울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어른도 아이도. 때론 그냥 울어야 견디는 날이 있어. 윤희가 조용히 웃었다. 형님, 저희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가족 같네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작은 방에서 소주 한 병을 비웠다. 방문을 열고 나오니 윤희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비틀비틀 다가가 윤희야, 오늘은 좀 같이 얘기하면 안 될까?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희는 놀란 듯 날 바라보았다. 형님, 술 드셨어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가끔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엄마도 민준이도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윤희가 조용히 컵에 물을 따라주며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속삭였다. 나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이 집에 와도 가족들이랑 있어도 난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윤희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저도 그래요. 남들이 보기엔 씩씩한 엄마 같겠지만 저도 밤마다 혼자 울 때가 많아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내보인 건 참 오랜만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윤희가 갑자기 내 뒤를 붙잡았다. 나는 놀라 돌아봤다. 윤희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실 저 남편이 떠난 뒤로 아무도 저한테 괜찮냐고 진심으로 물어본 적 없어요.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더니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아들 그냥 힘내라. 애는 잘 키워라. 앞으론 더 강해져야 한다. 그 말뿐이었어요. 정작 저한테 내 마음은 어떠냐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윤희 옆에 앉았다. 윤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저 사실 지금도 많이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을지. 나는 윤희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윤희야, 이젠 내 마음도 중요해. 힘들 땐 기대도 돼. 나라도 내 옆에 있을게.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떨궜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준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작고 통통한 손에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서 머뭇머뭇 내 옆에 앉았다. 삼촌, 이거 같이 놀아요. 아직 발음이 서툴러. 삼촌이 삼촌처럼 들렸다. 나는 피식 웃으며 민준이를 안았다. 그래, 민준아. 우리 뭐하고 놀까? 우리 뭐하고 놀까? 민준이는 땡글땡글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내 무릎에 올라타 장난감을 움직였다. 윤희가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민준이 삼촌이랑 노니까 좋아? 민준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삼촌 좋아.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다. 언젠가부터 민준이는 내 방에 자주 찾아오고 나를 보면 두 팔을 쭉 벌리며 삼촌 하고 달려온다. 나는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너 윤이랑 요즘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냐?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냥 동생 아내고 아이 아버지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우리 동네에 소문 다 퍼질 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라.
나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왜 엄마는 내가 행복하려는 걸 못 믿으세요? 나도 사람인데 사랑할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이 집안 체면이 먼저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내 삶을 그렇게 억누르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속으로 울컥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싸움은 가족 간의 사랑과 인정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동생이 내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도리가 있어?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나를 꾸짖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동생, 나는 누구보다 조심하고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이잖아.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 동생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네가 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체면을 생각해. 이런 일로 가족이 무너질 수 있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도리는 뭔데?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왔어.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동생은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네가 그럴 거면 가족도 포기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도리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의 도리가 때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 형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혼도 모자라서 이제 동생 아내까지 챙기다니. 이게 우리 집안 망치는 길이라는 걸 몰라. 나는 숨을 크게 쉬며 대답했다. 형, 나는 그저 외롭고 혼자인 거야. 누군가와 함께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형은 목소리를 높였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평판 다 떨어진다. 제발 정신 차려라. 가족을 생각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얼마나 많은 걸 참아야 하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줘야 하지 않겠어? 통화가 끝난 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너무 무겁고 내가 살아야 할 길은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동네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저 남자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생 아내랑 손잡고 무슨 꿍꿍이냐더라. 젊은 애들도 아니고 서로 외로운 두 사람이 뭘 노린다니 정말 한심해.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가 지나가면 조용해지고 아이들은 슬쩍 숨었다. 하루는 마주친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말했다. 두 사람 다 외로운 거야. 근데 그게 왜 꼭 나쁜 걸로 보여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걸까 하고 씁쓸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윤희와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게 누군가에겐 이해받지 못해도 우리에겐 진짜 가족이니까. 명절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화기애애해야 할 줄 알았던 저녁 식탁은 어느새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반찬을 놓으시며 말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조용히만 있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살려야지.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그 순간 사촌 누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 사촌 오빠가 맞장구 쳤다. 가족끼리 왜 그리 소원하냐? 나는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조카들이 내 쪽을 슬쩍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삼촌,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는 눈길을 내게 돌리지 않고 말했다. 우리 집안은 말야. 체면이 중요하다. 너 같은 행동은 집안에 누가 된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침묵을 지키며 밥을 삼켰다. 저녁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뜨자 나는 홀로 남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내 눈빛은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 삶을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기로.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희야,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에 와야 해. 윤희는 놀라서 달려왔고 민준이도 손을 잡고 함께 병원으로 왔다. 병상 곁에서 어머니는 눈을 뜨시며 힘겹게 말했다. 내가 너무 걱정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윤희와 함께 있는 게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나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엄마, 저도 엄마가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와 더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더 강해지기로 약속했다. 이 작은 위기 덕분에 우리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없다고. 윤희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과 오해가 너무 커져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했다. 나는 시골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다. 서울 근교의 낡은 건물 3층. 창문 하나에 벽지는 사갔지만 내겐 이 공간이 자유로웠다. 첫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나는 무심코 벽에 기대어 앉아 숨을 깊이 들이켰다. 전화기엔 어머니, 윤희, 그리고 동생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한 통 한 통 메시지를 읽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가 걱정하세요. 빨리 연락 주세요.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잠시 혼자가 되어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가끔 윤희와 민준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삶을 살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느꼈다. 이 외로움이란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나는 다시 한번 가족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진정한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작은 원룸에 혼자 지내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고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처럼 내 마음을 감쌌다. 하루는 밤늦게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들 사이에도 나는 혼자인 듯했다. 전화기를 꺼내 몇 번이나 윤희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 끝내 전화를 걸지 못하고 화면을 끄곤 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이 들면 외로운 게 당연한 거야. 그걸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 작은 방에서 나는 나 자신과 오롯이 마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삶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은 좀 따뜻한 거 드세요. 문 옆에 붙어 있던 쪽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이후로 윤희는 틈틈이 밥을 챙겨 보내주었다. 추운 날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바쁠 때면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가져다 놓았다. 나는 매번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복잡해졌다. 윤희야, 너무 고마워. 내가 무슨 큰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문자 메시지로 답을 보내면 형님, 서로 돕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요. 짧은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문득 휴대폰을 보니 윤희에게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나는 손가락이 떨리며 답장을 썼다. 덕분에 많이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 나에게 윤희는 단순한 동생의 아내가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원룸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서 있었다. 형님, 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사실 저도 집안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냉대하고 민준이 때문에도 자꾸 이사를 가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그랬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잘못한 건 없지만 그들 눈에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라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희야, 내가 네 곁에 있을게. 혼자 아픔을 견디지 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윤희와 나는 울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을 했다. 어느 날 윤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일이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인가 봐.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남편이 떠난 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졌어요. 그들은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죠. 그리고 이제는 제 선택까지도 이해하지 않아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혼한 후로 가족들도 나를 멀리했고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때 민준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삼촌, 같이 놀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으며 서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꼈다. 가족이란 꼭 피 한 방울이여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지. 진짜 가족은 서로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삶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나는 윤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니?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우리 서로 솔직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감춰왔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윤희도 눈빛을 반짝이며 답했다. 네, 형님. 함께 걸어가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할 용기를 냈다. 나는 조심스레 윤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나
이제 솔직해져도 괜찮을까?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순간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조용히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을 살며 시 잡았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손을 맞잡은 그 따뜻함에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윤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형님, 저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 둘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신뢰를 나누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새로운 시작처럼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솔직해지기로. 윤희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아침 윤희와 나는 손을 꼭 잡고 시골집 대문 앞에 섰다. 내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차갑게 나를 맞았다. 어디 가는 거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기 윤희랑 함께 왔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윤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지만 형님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딱딱하게 입을 다물었다.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엄마, 저도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뒤돌아섰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가 무겁고도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다. 그날 오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너 정말 미친놈 같구나.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집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가족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런 행복 따윈 필요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뒤돌아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살고 싶다는 불꽃 같은 의지가 자라기 시작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온 집안 어른들이 모여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작은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도대체 우리 집안 체면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혼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생 아내와 정말 충격이다.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 행동은 가문의 수치를 드러냈어. 형은 차갑게 날카롭게 말했다. 너 때문에 가족 모두가 불명예를 입었고 우리는 이제 네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저도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지만 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네가 가족을 부끄럽게 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가족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가족 회의와 싸움이 깊어질 때 나는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너희들은 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친구 중 한 명.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 사랑하는 건 나이랑 상관없어. 그게 권리야.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다른 친구 영식도 동의했다. 우리 또래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형님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래, 나는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았던 것 같아. 사랑도 행복도 두려워하며 살았지. 준호가 웃으며 답했다. 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우리가 응원할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 곁에 진짜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서울에서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내려왔다. 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이혼도, 그리고 지금의 선택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많이 부족했지. 하지만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 아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가족을 버린 이유라면 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간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방을 박차고 나갔고 연락도 끊겼다. 나는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나? 그래도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아버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희망을 품고 말했다.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그 순간, 가족이란 상처와 이해 사이에 조금씩 다리가 놓이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오랜만에 옛 친구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근데 네가 생각보다 훨씬 용감하다는 걸 알았어.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민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서로의 비밀도 알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겪었던 사이. 나는 답장을 썼다. 수민아, 고마워.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웠어.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힘이 난다. 수민이 곧 답했다. 형, 힘들 땐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았다. 가족도 세상도 힘들게 할 때 진짜 내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시골 장터에 가도 시장통에 나가도 누군가 나를 보면 슬쩍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 집안을 다 망친 놈이라며? 동생 아내까지 넘보는 꼴 보니 가관이더라. 길을 걷다 만난 어르신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망신이 또 있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도 차가울 줄 몰랐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마주친 어린 조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왜 모두가 삼촌을 싫어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나는 나답게 살려고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가족과 마을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나는 조금씩 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달려간 병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지 마라. 그 말씀에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더 이상 너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다시 날 받아줄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너도 알잖니? 네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후회가 밀려왔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힘들었지만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네가 아프고 힘들 때 엄마가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가족이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다시 느꼈다. 서로가 상처 입히고 아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어느 날 윤희가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도 섞여 있었다. 형님,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저와 민준이를 못 견디겠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준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와 민준이를 작은 원룸으로 데려왔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윤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느 흐린 오후 나는 윤희와 민준이를 작은 공원 벤치에 불렀다.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꺼냈다. 윤희야, 민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윤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이라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복잡한 말 필요 없어. 그저 우리 셋이 가족이 되어보자는 뜻이야. 민준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삼촌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요. 윤희도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형님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작지만 확실한 약속을 했다.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윤희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민준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돼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갑자기 아빠가 바뀌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답했다. 윤희야, 네 걱정 이해해. 하지만 나는 약속할게. 민준이에게 진짜 아빠가 되어줄 거야. 그가 필요한 때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윤희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서 그 아이를 아끼고 지켜야 한다. 어느 따뜻한 오후 민준이가 내게 다가와 갑자기 내 품에 안겼다. 아빠, 그 말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다. 민준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처음으로 어젯바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는 떨렸고 민준이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형님이 아빠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빠로 있어 주세요. 나는 그제야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의 고난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나는 다짐하며 민준이를 꼭 안았다. 그날 눈물 속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 윤희와 나는 결혼식 대신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굳이 화려한 결혼식이 필요할까? 내가 말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서로에 대한 약속이니까.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만의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구청에 함께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마치 오래 기다려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희도 행복한 눈빛으로 답했다. 우리의 작은 결혼식이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주위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지역 뉴스 앱에서 내 이름과 윤희와의 혼인 소식이 떠 있었다. 이혼한 남자가 동생 아내와 재혼하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가족 간의 금기를 깬 충격적인 선택. 온라인 댓글창에는 비난과 조롱이 넘쳐났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뭘 잘했다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지?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윤희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흔들리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만의 행복을 지키자. 그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써나가자.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족 모임이 아닌 비상총회가 열렸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큰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네 행동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였다. 이모가 차갑게 덧붙였다. 가문에 큰 오명을 남긴 내 이름을 족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가족을 망쳤다 해도 나는 나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형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를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내 마음에선 무언가가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자유로워지는 기분도 느꼈다. 이제는 족보 속의 이름이 아닌 진짜 나로 살아야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작은 찻집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사람 참 외롭게 사는 게 나을지 몰라.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단 혼자 있는 게 낫지.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아직도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멀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쓰렸지만 곧 그 말들이 위로가 됐다. 혼자인 게 나쁜 게 아니야. 차라리 세상의 눈길에 휘둘리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날 저녁, 나는 윤희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세상 눈치 안 보고 살아보자. 윤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만의 삶을 찾자.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 마음속엔 따뜻한 희망이 있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동네에서 외면받는 나날들 속에서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젠 진짜 나로 살아야겠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척들이 등을 돌려도 나는 나의 길을 가기로 했다. 윤희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님,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이제는 숨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보자.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윤희가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일이 힘들면 어쩌지? 민준이는 어떻게 하려고? 나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윤희는 씩씩하게 답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직장도 좋고 민준이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몇 주 후 나는 두 사람을 만나러 갔다. 작은 원룸은 여전히 작았지만 집안 곳곳에서 새 희망이 느껴졌다. 민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했고 윤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금씩 우리도 안정되는구나.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게요. 서로에게 기대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나를 외면했지만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 말했다. 가족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다. 형,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나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가족의 시선에 얽매여 숨죽였는데 이젠 나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돼. 윤희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형님,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더 멋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이제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 삶을 살고 싶어. 비록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남자.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고 또 다른 이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그 눈길들이 날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상 모든 시선에 내가 맞춰 살 수는 없으니까. 길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살든 자기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이제는 제 삶을 살 거예요. 바람에 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따뜻한 햇살 속에서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느 날 집으로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 있는 낡은 편지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여러 장의 편지가 나왔다. 모두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써내려간 글들이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떤 길을 걷든 나는 늘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네가 사랑을 찾아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따르거라.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이 편지들 속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내 행복을 바라던 마음, 언제나 내 곁에 있었구나.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더 깊이 자리 잡았다. 늦은 밤, 갑자기 큰아들이 몰래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놀라며 문을 열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행복, 그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행복은 때때로 아픔과 함께 오는 법이야. 그래도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그날 밤 부자 사이의 묵은 감정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더 깊이 안겼다. 삼촌, 알겠어요. 앞으로도 형님이랑 함께 있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서로 믿고 힘이 되어주자. 그 순간 세상의 시선 따위는 잊고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남았다. 나는 민준이에게 약속했다.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빠가 언제나 옆에서 지켜줄게. 그날 밤 나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형, 나야. 오랜만에 연락한다. 목소리는 어색했고 그동안의 침묵이 무거웠다. 처음엔 네가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네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다.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그 후로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다.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도 다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 나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서서히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윤희와 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우리 셋, 나와 윤희, 그리고 민준이만 있는 자리였다. 식탁 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였다. 오늘은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야. 윤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삼촌이가 제일 맛있게 먹어요. 나는 젓가락을 들고 말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윤희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형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마음 깊이 감동하며 답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야. 그날 밤 우리 셋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작고 소박한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축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용기라는 것을 어느 날 윤희와 함께 걷다가 말했다. 우리가 겪은 고난과 상처가 컸지만 그걸 견디고 나니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덧붙였다. 때론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대가를 감수하는 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 윤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님, 앞으로도 서로의 용기가 되어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진짜 삶을 살아가자.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사랑하겠다고 말할 거다. 조용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고통을 주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사랑 덕분에 진짜 내가 되었고 진짜 가족을 만났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손을 내밀어 마치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듯 말했다. 당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란다. 그 순간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내 목소리는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다. 사랑, 그것이 인생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나는 뜻밖의 유언장을 받았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엄마는 그동안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지 못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했음을. 나는 손을 떨며 유언장을 읽었다.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녹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용기는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엄마의 뜻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행복해지리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용기를 내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